안녕하세요. 포용성장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5년 하반기 포용성장 소통공감분과에서 준비한 알쓸 원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포용성장의 도시 원주와 남한강변에 있는 폐사지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번 회의에 신관선 의장님 아까 잠깐 인사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정 의장님은 발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벌써 이제 저희가 이 분과별 주간 이 알쓸 원잡이 금년도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 12월달에 송년 행사 겸 해서 그때도 이제 알쓸 원잡 형태로 가는데 남강현 원장님 계시죠? 작년에 우리 원주 어리랑을 우리 도시 정체성을 주제로 한 원주 어리랑을 함께 불러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구상은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구상은 금년도에 6번 실행한 이 알쓸 원잡을 주제로 해서 어리랑 가사를 각 위원님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그걸로 연말에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이게 일종의 복습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연구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기회로 연말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행사 끝나고 나면 조만간에 또 운영위원회 한번 열어서 연말 계획을 확정해 볼까 합니다. 예, 오늘 아주 뜻깊은 행사 현장과 우리 결제 공부 만드신 분들하고 고생하신 분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발제를 해주실 분들이 모두 4분이 계십니다. 정태진 위원님께서 이 거돈사라는 절이 원주의 포용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네, 자, 정태진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맡은 정태진 위원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원주는 예로부터 영동과 용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왔다. 그 중심에는 천년고찰 고돈사가 있었다. 고돈사는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신라 후기부터 조선 전기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정신적 구심점이자 교화의 중심지였다. 사찰은 본래 불교 수양과 교화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고돈사는 여기에 더해 포용과 나눔의 정신을 신철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물론 대부분의 종교 역시 포용과 나눔의 정신이 핵심 가치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현대에 들어 천주교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가 이끌던 1972년의 남한강 수재민 구호 사업이라든지 그 이후의 빈민구제와 의료봉사 그리고 교육과 신협활동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활동도 대표적 포용과 나눔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리고 개신교 문창구 박사의 대명원 경천원으로 이어지는 나환제천 운영 그리고 결합 퇴치 운동 역시 포용과 나눔이었다. 신라 왕실의 여인 다이작 공주가 원주 형계산 자락의 안락사에 머물며 고승 지증도원을 초청하여 안락사를 발전시킨 일련의 과정은 불교의 자비정신과 지역사회 속으로 스며드는 전환점이었다. 안락사는 이후 11, 12세기 원공국서의 활동 전후로 머물다 보면 문득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의미의 거돈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따라서 거돈사가 원주의 포용성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다음같이 발제를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제가 PPT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학 육지를 보면은 우리 원주는 신라 오소경 중 삭주, 즉 고구려의 한주, 삭주, 명주 중에 삭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소경, 즉 왕경에 벗어난 지방, 직활시라고 할 수 있는 오소경 중에
부검경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3대 폐사지는 남한강 중심으로 이어지는데요. 흥법사지, 간현에 있죠. 다음에 법천사지, 거돈사지가 있습니다. 먼저 흥법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0,000여 평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3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흥법사지에는 진공대사 탑비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물론 진공대사 탑과 석과는 1930년대에 용산 국립박물관으로, 물론 그때는 경복궁박물관이 되겠죠. 그쪽으로 올라가서 현재는 이루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2007년도에 이에 대한 재현품으로 이재순 유형문화유산 보유자께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현재 거돈사지에 안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법천사지입니다. 법천사지 면적은 현재까지 약 45,000평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약 20여 년 동안 계속 발굴조사가 이어져 가다 보니 현재는 약 54,000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천사지는 지강구사탑, 국보가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에 원주에서는 환승동을 많이 벌였죠. 2024년 11월 달에 복원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복원될 당시에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광구사 탑은 그 높이가 약 5.39m, 무게는 약 26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랫부분에 내진 설계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다 포함해서 한 35톤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지역사 국보인 지역사 탑이라고 했는데 사실 탑비입니다. 제가 오타가 됐습니다. 탑비인데요. 길이가 약 4.95m.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2024년 11월 달에 지역사 탑이 원주에 오고 그때의 기념식을 했던 장면입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월정사의 정념 스님들 보이고요. 또 구룡사의 또 스님들 보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이네요. 저기서 넘기면 안 되나? 그럼 세부적으로 거돈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돈사는 죄송합니다. 거돈사지에는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보물로는 3층 석탑이 있고요. 또 원공국사 그분의 묘탑이라고 할 수 있는 탑이 있고, 또 그분의 행적과 공적을 기는 원공국사 탑비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층 석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거돈사지 3층 석탑은 신라 전형기의 저 북방 한계선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모습인데요. 전형의 대표적인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모습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방단은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에는 1층 기단에 2층 기단에 우주가 두 개에다 탕주가 하나 있는데요. 일종 목조 건축물로 비교하면 기둥입니다. 여기 4개입니다. 4개죠. 하나, 둘, 3개. 그리고 또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우리 전각이라고
정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아오름 그 각도가 여기가 좀 더 좀 세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노반이라고 합니다. 노반 위에 복면적인 복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앙화, 복발, 또 수연, 용자 쭉 있는데 이 부분도 애당초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 보여줍니다. 나중에 요거를 다시 세워둔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를 때 뭐 반단이라든가 가구식 기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뒤에 있던 요 조그만 건데요. 요 금당을 그 고려 초에 다시 중창을 하면서 좀 높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 요 부분이 너무 왜소해 보여요. 하다 보니 중창을 할 때 다시 요 기단도 삽입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공구석 탑비를 보겠습니다. 탑의 길이는 약 3m 65고요. 자, 이 부분 아까 제가 좀 잘 좀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요거를 우리 전액이라고 부르죠. 액자입니다. 액자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원공국사, 증시, 원공국사, 승묘지탑, 비명이 써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전액을 좀 잘 좀 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액이 빈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탑은 언제 세워졌냐면 1018년도에 원공국사께서 입적을 했어요. 입적을 했고요. 탑 B는 그 7년 후에 1025년도에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이는 원공국사 탑은 입적하시면 바로 요번 그냥 내보세요. 바로 입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탑 B는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어차피 화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공구석 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약 2.85m. 승탑의 유래는 선종에서 승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도의선사께서 중국 당나라 유학을 갔다 오시고 그분은 그쪽에서 선을 많이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아마 한 30여 년을 그쪽 공부하고 오신 걸로 보이는데요. 경주 땅에 딱 왔더니 속된말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교종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선종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뚜벅뚜벅 계속 올라가게 되죠.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면 양양 진전사까지 올라가시게 돼요. 설악산 있는데 그곳에서 진전사를 세우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죠. 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 제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염공화상입니다. 염공은 참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도의선사께서 입적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스님도 부처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기념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와중에 나온 게 승탑입니다. 최초의 승탑인데요. 맨 처음에 승탑은 팔각 원당형의 흉내를 냈지만 밑에 기단은 우리 석탑 있지 않습니까? 방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형으로. 그러니까 불탑의 흉내를 좀 내면서 이런 모양을 냈던 거죠. 이런 승탑은 이후 그의 제자인 연공화상탑이 전형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탑으로 계속 이어져 오죠. 이어져 오다가 고려말 또 조선 초가 되면은 석종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석종형이 우리 나홍화상께서 양주의 해양사를 중건하시고
법회를 여는데 전국에서 많은 신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 사대부 입장에서 보면은 마땅치가 않아요. 결국은 이분은 유배를 보내게 되죠. 유배를 보내는 어디로 보내냐면 밀양, 영원사를 보내게 됩니다. 쭉 내려오시면서 신력사 그쯤에서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하다 보니 거기서 다비를 열고 다비를 행사를 갖고 그리고 전국에는 신력사의 사리를 두개 모시고 또 나머지는 우리 원주에 그분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영천사도 모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해암사 모시게 됩니다. 탑들이 다 틀려요. 탑들은 신력사에 있는 탑은 석조명입니다. 그래서 석조명의 대표적 석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에 있던 거는 우리 불탑, 석가모니 그 불타고 3층 석탑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해암사지에 있는 거는 거의 팔각 원당형을 거의 따랐습니다. 이 배례석은 신행물의 대상물 앞에 놓여가지고요. 공양물을 올린 다음에 이를 갖추는 석입니다. 대부분의 공양물은 6대 공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 향불을 피워가지고 공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복로대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학술용어는 배례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불대자입니다. 불대자는 금당에 있는 겁니다. 금당 약 2m 높이. 우리 혹시 금당이라는 개념을 혹시 아실까요? 아시는 분 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당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처님 살갗이 금색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신 곳, 그 집을 우리 금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금당에는 여러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한 분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그 이름의 명찰이 대웅전이야. 대웅전이면 석가모니 부처님. 만약에 그 이름이 무량수전이야.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듯 금당 안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집니다. 자, 다음 문제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거돈사는 법안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과 깨달음과 또 깨달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에 의한 깨달음, 하나는 경전에 의한 깨달음. 그런데 법안종에서는 둘 다 다르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관일치를 주장합니다. 나중에 이 교관일치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태종의 사상으로 흡수가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안종은 법맥이 끊깁니다. 원무국사로 그때에서 법맥이 끊겨요. 자, 이 장면은 천태종 신도들이에요. 그들이 오셔가지고 일부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또 없고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거돈사지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인데 10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뭐 친본이 또 보수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 법안종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서는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 사상이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이렇듯 진본이 보수니 이런 갈등이 있지만 그분들이 아마 거돈사에 오셔가지고 법안이나 천태사상 잠시라도 느끼면서 느티나무 안에서 고승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제 해주실 분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많은 문학 작품이 있는데 이 문학 작품 속에 또
남한강 폐사지가 이렇게 등장하는 작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있는지 요 발제는 남한강 폐사지와 문학작품 소개는 저희 김규정 의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거돈사지에 대한 작품은 제가 찾질 못했습니다. 그게 좀 희한해요. 보니까 거돈사지도 굉장히 큰 절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시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목은 이색. 고려 최고의 문장가 중에 한 분이죠. 이규보와 더불어 이분의 봉기화남, 화남에게 삼가 올린다 이런 뜻이죠. 화남은 그 밑에 나와 있지만 그 유명한 화남 혼수 보각국사죠. 이 보각국사는 이 법천사에서 주석을 해줬고 글을 가르치셨고 그다음에 청룡사에서 입적하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이 화남께 올린다 하는 그런 시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목은 이색의 시를 보겠습니다. 사한 방절학 스님은 한가하여 방 이제 막 절학 이제 배움을 끊었는데 그래서 절학에 대해서는 밑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배움을 끊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로 나는 늙음하게야 시 이제 시작했다 심행 즉 불경을 뒤적거리고 있어 그려. 자 그래서 행동하는 건 불경을 이제 공부하는 걸 행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걸 찾아간다. 홍수 부추기 붉게 물든 나무엔 추기가 떠 있고 가을 기운이 떠 있고 청산 조석양 청산엔 석양이 비추고 있는 이런 때. 자 여기서 화남 스님 보각국사가 절학 무위한도인으로서 불교의 최고 경지에 올랐다는 뜻의 찬사. 이 절학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노자에 등장하는데 노자의 절학 무 배움을 끊으면 근심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그리고 또 그 비슷한 그 구절에 절성기지 성을 끊어버리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성을 끊어버리고 지혜를 버리면 민리백배라 백성의 이익이 100배나 증가하리라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 또 학문을 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의 종류 중에서 배움을 할 필요 없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 아득한 옛날 한나라에 이 형병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눴죠. 상중하 이렇게 세 등급. 그리고 상중하를 다시 또 세 등급으로 해서 상지상, 상지중, 상지하. 또 중에서도 중지상, 중지중, 중지하. 그럼 하에서는 하지상, 하지중, 하지하. 그래서 이 9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현재까지도 공무원이 9급 공무원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구품제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상지상 이걸 상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지하를 우리는 여기 나와 있죠. 제가 거기서 그 하우라고 이렇게 그 밑에 해놨습니다. 하우. 그래서 상지와 하우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상지 성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모든 걸 다 알아. 생이지지. 태어나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하우는 암만 가르쳐도 1+1은 2 그러면 에이 먹을 거 주세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해당되는 건 7분인데 이 스님께서는 벌써 그 성의 경지에 다다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배움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지에 올랐다는 지금 찬사를 절학이라. 성인처럼 이제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나는 늙음하게야 불경을 뒤적거리고 있어. 이 늙음하게야 공부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그 왕부지라는 유명한 명말청초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주역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늙음하게 아주 주역을 공자처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자께서도 50이 넘어서 주역에 이제 심취하셨는데 이분이 주역 내전이라는 책에서 자기 자신을 한탄했죠. 뭐라고 한탄해? 소위 불인 젊을 때 근면하지 않다가 노이 불인 나이 들어서 편안하지 못한 것 공부하겠다고 편안하지 못한 것 위지 이를 일컬어 하우라 한다. 가장 못난이라 한다.
하오는 아까 얘기했죠. 하지하. 네, 배울 필요가 없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암만 그렇게도 모르니까. 자, 다시 또 목은 이색에 또 똑같죠. 희정화남, 화남께 붙여 올린다. 네, 똑같은 뜻입니다. 네, 이건 제가 요 두 번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이거 뽑았습니다. 상득 환홍 비석과 네, 환홍께서 석장을 날려 네, 그 지팡이를 짚고 한번 들려주신다면 백년 침취 일지성, 백년고른 술기운이 한꺼번에 깨련마는 네, 네. 이 두 번째 구절이 좋아서 네, 제가 이걸 골랐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서거정, 네. 조선초 최고의 문학가 서거정. 네. 호와 이름이 비슷하죠. 사가정, 서거정. 네. 송, 민정, 부임, 원주. 네. 원주 목사로 부임하는 네, 민정을 네, 보내며 이런 시죠. 치악산 중 독서사. 치악산 산 중에 내가 그립던 절 있었으니 소유 영역 희전시. 젊어서 놀던 옛 시절이 역력히 기억나네. 법천정하 시제탑. 법천사 뜰 아래서는 시를 지어 탑에 걸고. 거기서 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탑을 글씨를 써가지고 네, 탑에다 자꾸 걸은 거죠. 네. 흥법대전 묵탑이. 흥법사 대 앞에서는 비문을 탁 보냈었지. 네. 흥법사, 법천사가 다 나오죠. 네. 자, 여기서 시제탑 요 3번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법천사 여기서 시를 써서 이렇게 벌었다는 것은 바로 태제 유방선. 원주의 그 태제 유방선 많이 들어봤죠? 네. 조선 초기의 학자인 원주의 태제 유방선이 법천사에서 강학을 하자. 이분이 여기서 몇 년 동안 강화를 할 때 조선 초의 유명한 인물들이 다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네. 서거정, 한명회, 권람. 이 사람들이 그의 문화에서 수업을 했다. 그래서 흥법사, 법천사가 나오는 시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 네 번째 매월당 김시습의 치악산이라는 시. 이거는 폐사지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에서 여기 적어봤습니다. 치악산. 특히 네, 전과 결 여기가 이제 네, 제가 좋아서 네, 이거는 폐사지하고는 관계없지만 치악산과 관계됐기 때문에 네, 뽑아봤습니다. 천장 창에 척촉콩, 천길 푸른 벼랑에 척촉, 진달래꽃 불꽃. 네, 척촉은 진달래꽃 또는 네, 진달래꽃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철쭉. 네. 철쭉과 진달래꽃이 다 촉촉이라고 하는데 진달래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진달래꽃 불꽃. 암회 석전 만설롱 바위 끼고 도는 잔도에 저녁구름 짙다. 네. 청산 처처 행혹. 네. 푸른 산 곳곳 어딜 가도 좋지만 강력 유궁 다리 힘은 한이 있는데 산 불구 산은 끝이 없네. 네. 요 기승 전결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또 뽑아봤습니다. 이건 폐사지와는 관계없지만 네. 치악산과 관계된 멋진 시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봤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벽은 주색 촉상모. 이거는 다른 시에서 요 구절은 너무 아까워서 너무 좋은 구절이라서 제가 그냥 하나 슬쩍 지어봅니다. 푸른 구름 가을빛이 두 눈동자에 비치리. 치악산에 가서 살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갖다 적은 거라서 한번 슬쩍 적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수필 한번 보겠습니다. 허균의 유 원주 법천사기. 원주 법천사에서 논 이야기.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유람한 이야기 이런 뜻이겠죠. 길기 때문에 핵심만 뽑아봤습니다. 석지 옛날에 수공 봉불자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던 사람들은 성심 일념이 오직 성심 한결같은 진실뿐이었다. 성심
핵심이 바로 성이죠. 성심. 외형적 제사의식보다는 역시 진심, 성심이 신앙의 근본임을 강조하는 거죠. 성심. 이 허균의 이 글을 보면은 하나같이 성심, 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글도 보겠습니다. 세인 사불. 세상 사람들은 불을 숭상하지만, 불을 섬기지만 부처를 섬기는 것은 불이야, 뭐만 못하다. 사심, 마음을 섬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 역시 마음, 사람의 마음. 그래서 허균의 인본주의적 사고가 드러나는 핵심 문장입니다. 역시 사람. 그리고 죽은 다음의 세계보다는 현실. 현실. 그리고 현실의 인간. 지금에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본 것이죠. 이 성, 요거는 사서삼경 중에서 중용이라는 책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용은 성의 철학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들,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에게 만약에 최후의 책 한 권을 본다면 뭐냐 그러면 다 이구동성으로 중용을 듭니다. 성의 철학이죠, 이거.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심불성,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즉 수천금지 향화, 천금의 향과 꽃을 바치더라도 비불소납이야. 부처께서는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이 성실하지 않으면. 심성, 마음이 성실한즉 와력. 거기 와력은 돌멩이와 자갈이라도 보공의, 귀한 공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바치든지 간에 마음이 성실해야죠. 거지한테도 밥을 그냥 욕하면서 던져주면 거지도 안 받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남을 대할 때는 성이 있어야죠. 성. 형식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하는 허균의 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허균의 이 헌법 법천사의 유람기 보면은 계속해서 성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동양 철학의 중용의 주제하고도 완전히 일치가 됩니다. 이 성은 하늘의 법칙이죠. 하늘이 한 번도 법칙을 어긴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늘의 이 성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또 넘어갑니다. 불기, 부처님이 어찌 왜 밖에서 구할 것이냐. 부처가 어찌 밖에서 구할 것이냐. 제 인심이 오직 사람의 마음에서 오직 있을 따릅니다. 역시 인간 중심적 사유와 내면적 신앙관, 사람 마음속에 성실함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시의 이득을 누리는 것, 권력과 영달, 이것과 궁핍한 살림처사로 살아가지만 만대의 이름을 전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시 궁핍한 살림처사로 살아가지만 후대에 만대의 이름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전하면서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바로 유원주 법천사기의 핵심 사상을 이루는 문장들입니다. 즉 폐허 속에서도 마음의 진실, 성실을 찾는 성철의 글이며 또한 일시적 부귀영화보다는 만대의 이름을 남기겠다는 포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다 됐나요? 이제 마지막 용이 꿈틀, 당태중에 그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고 고려 태조의 문장은 유구의 말과 흡사하네. 오늘날엔 누가 그 탁본을 세상에 전해서 자, 또 넘어갑니다. 전해서 만지는 순간 귀미털이 흰 걸 느끼게 하고 글씨를 처음 배우면 날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지는 걸 생이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익숙해져도 계속하면 숙이생, 다시 날것로 돌아가죠. 그러나 이때 이 날것은 처음에 날것하고는 틀리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다가 산은 물이 아니요 물도 산이 아니다 그랬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깨달음이 틀리듯이 역시 숙의 날것의 경지가 틀리죠. 그래서 용사비등, 용이나 뱀이 날아오르듯 글씨가 힘차고 활기 있고 평산화간,
글씨가 아름다운 여인의 자체처럼 우아하고 아름답다. 네. 시간이 낮아서 여기까지만 해고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그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가서 또 법천사지를 다시 돌아보고 이러면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찾을 기회가 있으면 가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남한강을 따라서 폐사지들이 많이 있어요. 뭐 법천사지, 흥법사지, 거돈사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곳은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또 많이 소개되고. 그런데 그 원주와 아주 인접한 그 충주에 속해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은 인접한 곳에 있는 청룡사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좀 사실 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제해 주실 분은 최순옥 의원님이 소태 청룡사지와 보각국사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용성장분과 최순옥입니다. 제가 써주시면 사실 저희 분과에서 이제 거돈사지하고 천룡사지를 같이 현장을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정상을 짤 때 도저히 시간이 이제 나지가 않아서 제가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천룡사지를 뭐 이렇게 깊숙한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제한 건 아니고 이곳을 같이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아쉬운 마음에 이 청룡사지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를 소개하는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청룡사지의 주요 석조 유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분과에서 시간을 꼭 지키자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상 좀 요점을 얘기를 하거나 좀 포인트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사지는 충주 청룡산 아래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청룡산은 정확한 창건연대와 창건자는 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청룡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보각국사 혼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에 활동했던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 청룡사지에는 이 보각국사와 관련된 여러 석조 유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오래된 사찰을 보면 모두 그 창건 설화가 있잖아요. 저희 원주 구룡사에도 9마리 용과 관련된 그런 창건 설화가 있는데요. 여기 청룡사에도 창건 설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용자가 들어갔으니 용과 관련된 설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용과 관련된 설화가 있었습니다. 그 용 2마리가 여의주를 가지고 놀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중 한 마리가 여의주를 향해서 내려오다가 청계산에 왔다가 이제 사라지는 모습을 어느 도승이 우연하게 보고 그 사라질 때 그 꼬리 부분에다가 암자를 짓고 청룡사라 했다라고 그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룡사에는 폐사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조선 말기에 당시 판서로 있던 민대룡이라는 이 사람이 소실의 묘를 이제 명당에 쓰고 명당 근처에 사찰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머슴시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때 대부분 이제 사찰이 많이 불에 타고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남은 부분마저 훼손이 돼서 절터에는 탑과 탑비, 석등만이 남았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청룡사지를 이제 올라갈 때 처음 이제 접하는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 청룡사 위전비였습니다. 이 위전비는 숙종 18년에 이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청룡사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신도들이 전답을 기증한 내용을 적은 비라고 합니다. 이 비에는 그 사주한 신도들의 이름과 품목 그리고 수량이 적혀 있었는데 두세 차례 걸쳐서 추가로 기록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절은 몇 차례 보수나 또 중건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청룡사 위전비의 이 받침돌을 보게 되면은 지금 거북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지붕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첨석의 그 마루에는
용이 조각되어 있는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 위정비를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청룡사지 석종형 승탑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승탑 그리면 이제 스님의 사리와 유고를 모신 탑이라고 하죠. 근데 이 승탑은 조선시대 유행하던 석종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팔각 원당 형식인 보각국사 탑과 이 석종형 승탑의 형식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그 석종형 승탑 주변에 이제 흩어져 있던 그런 승탑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개의 승탑이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룡사지의 주요 석조 유물입니다. 이제 보각국사 탑과 사자 석등, 보각국사 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탑은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조선 초기인 1394년에 이제 건립된 그런 탑인데, 이 탑은 보각국사의 승탑입니다. 보각국사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승려로서 12세에 출가를 했고 22세에 승가에 급제를 하고요. 29세부터 이제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수도를 이제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 국사도 하게 되는데요. 조선 태조 1년에 청룡사로 돌아와서 73세에 입적을 하게 됩니다. 입적을 한 후에 태조는 시호를 보각국사라고 내리고요. 탑 이름을 정해원융이라고 내려서 탑을 세우게 합니다. 이 탑의 그 한자를 보게 되면 탑의 그 의미를 알게 되겠죠. 시간상은 자세히 설명 못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탑은 그 팔각 원당형의 그 승탑인데, 이 팔각 원당형 승탑은 주로 고려 시대에 유행하던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지대석과 그다음에 하대석, 그다음에 중대석, 상대석이 있고요. 탑신이 있고 옥계석이 있고 상륜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지금 하대석에 복련 16엽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복련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 연꽃이 아래로 향한 것을 복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대석을 보게 되면은요, 배가 좀 불룩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8면이 있는데 그 각 8면마다 사자와 그다음에 구름에 휩싸인 용의 모습이 교대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발을 들어서 새끼 사자와 유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 표현이 좀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상대선 밑면에도 16엽의 그 악년이 있었는데, 악년은 복년과 반대로 하늘, 그 잎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을 악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 탑신에는 그러니까 면마다 그 신장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8면마다 이제 신장상이 조각되어 있었는데요. 이 안에 귀중한 보각국사님의 사리가 들어있으니까 아주 잘 지켜야 되겠죠.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모서리인 이 가구는 용투림의 형태로 아주 세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옥계석은 그 합각 형식으로 이제 옥계석이 되어 있고요. 그 합각 마루에는 특이하게 그 용두가 조각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하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다음은 보각국사 탑 앞에 있는 사자 석등입니다. 지금 이 사자 석등은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석등은 보각국사 탑의 예배 공양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하대석에 그 한 마리의 사자가 쪼그려 앉은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석등 이름이 사자 석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불을 놓는 그 화사석은 지금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빛을 발하는 이 화창은 양면 앞뒤로 이렇게 이제 열려져 있었는데, 보통 그 화창이 사면으로 열려져 있는, 뚫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앞뒤 양면으로만 이렇게 뚫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없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지금 그 석등에 요 하대석하고 그다음에 중대석, 요 상대석이 좀 특이하게 일매석으로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을 조각을 한 것입니다. 아주 정성이 들인 그런 조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가구사 탑에 그 사자 석등의 요 상륜부 쪽은 없어져서 지금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가부사 탑비입니다. 지금 이 탑비도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탑비 앞에 있는 그 설명문 표지판을 보게 되면은 그 고려 공민왕과 공양왕 그리고 조선 태조의 국사를 지냈던 보갑국사 혼수의 행적을 기록한 비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1383년 고려 우왕 때 국사가 되어 73세에 입적한 사실과 보갑국사의 덕이나 지혜를 추앙하고 기리기 위해서 왕명으로 세운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요 탑은 지금 이제 비시는 화강암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비 위에 있는 그 이수는 지금 없고요. 대신에 양끝을 이렇게 깎은 귀접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접이 양식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청룡사지를 이렇게 쭉 올라가서 요 사진을 보면서 이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현장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창피하지만 잘 못 찍었어요. 등산을 짧게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한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청룡사지 보갑국사 탑지에 와 있습니다. 보갑국사 탑과 탑비 그리고 사자 석등을 가까이 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찍었다. 먼저 맨 앞에 사자 석등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청룡사지를 보면서 저희 사실 이제 이 청룡사지도 남한강 유역의 한 폐사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원주에는 거돈사지, 법천사지, 흠법사지가 있고 충주에는 금방 보신 청룡사지가 있고 또 여주에는 고다사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산사는 그 세계문화유산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강변 사차, 즉 이제 강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많은 자료를 좀 해서 하면 그래서 이렇게 세 곳의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이 폐사지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에 이렇게 폐사지가 참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왜 강원도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암하노불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담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그 절들이 많았기 때문에 암하노불이라는 그런 단어도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게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버무리고 어우려서 원주가 가진 포용 성장이라든가 소통 공감의 정체성과 이렇게 잘 버무려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알쓸원잡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제하실 분은 저희가 오늘 그 거돈사지를 돌아보는 와중에도 저희 말고도 다른 일반 분들이 꽤 여러분이 거돈사지를 돌아보시다가 저희 팀에 합류해서 같이 해설도 듣고 이렇게 하고 한 여자분이 저 화장실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너무 해설 들으면서 너무 좋았다고 이 절도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주 사람들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남한강
폐사지를 어떻게 하면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김주원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특히 그 보각국사 이분이 조선 태조 때까지 국사 뭐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보면 조선 초까지도 불교가 영향을 상당히 미쳤었고 이제 정도전이 물론 이제 뭐 유교 중심의 그 통치 철학 이런 걸 이제 만들고 그랬었지만 상당히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종 때 가서는 뭐 보우를 아예 국방장관이 아예 임명을 해서 불교 중심으로 한 20여 년 동안 또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불교를 실제로 왕비들은 굉장히 후원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원주 정체성에 관련해서 항상 얘기할 때 원주가 경주 다음으로는 불교 문화 자원이 가장 많았던 곳,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명이 500년 동안 있었던 곳, 뭐 이 얘기를 자주 이제 많이 인용하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여기 발표된 자료는 2006년도인가요? 저희가 2004년도 그때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계장님 하실 때인가요? 계장님 하실 때 북원문화권 계획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연구원에 있을 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불교와 관련된 것 또 가명과 관련된 거 이런 것을 국내에선 유명한 그런 논문 쓰시고 그런 분들 전부 모셔다가 계속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와 관련된 걸 그때 포럼했던 거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 자료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 원고들이. 그래서 그걸 묶어갖고 제가 이 논문을 만들고 앞에 하고 뒤에를 이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자료로 앞으로도 누가 쓰더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 이것을 쓰면서 생각했었던 거는 그 폐사지에 그 유명한 국사 왕사 이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분들의 사상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 포럼도 하고 또 주변에 뭐 충주, 여주, 양평 이런 쪽에 폐사지들도 있고 또 이게 또 남아있는 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을 뭔가 좀 접목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포럼을 발족하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원래는 글을 좀 쓰다가 정리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거 가지고는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제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그러면 충청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이때 북원문화권 계획을 했지만 실제로 그게 국토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정치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백제문화권 충청도 충남이 중심이 됐지만 거기에는 충남연구원의 역사 관련된 연구소가 있었고 또 국립문화재연구소 같은 것들도 만들고 해서 폐사지는 원래 복원하지 않는 걸로 그 당시에만 해도 원칙이 정해져 있었어요. 국가가 폐사지 다 복원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마치 지방에 그 철도를 할 때 지하 역사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 철도청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폐사지를 복원하는 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철도청도 나중에 바꿨죠. 강릉도 역을 이제 지하화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백제문화권은 그 폐사지를 복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연 능산 사지를 복원해서 능사라고 해서 이걸 이제 백제문화권 그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백제문화권처럼 뭐 폐사지를 복원하는 거 관리하기 더러운데 복원까지 하는 건 안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럼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제 보니까
아니 깜짝 놀란 거는 충주가 지금 국립충주박물관을 내년에 개관을 합니다. 그 어디다 하는가 봤더니 그 중앙탑이 있는 곳에다가 내년에 개관을 하더라고요. 이미 완공을 해서. 저는 그것도 국립박물관이 도에 하나씩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안 했었는데 강원도는 지금 하나만 있습니다. 춘천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강릉 쪽에서 지금 국립박물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근데 원주는 지금 없습니다. 그게 움직임조차도 없고 누가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감히 주장하는 거는 우리 민해가 중심이 돼서 서명운동을 한번 하자. 제가 조금 이 논문을 정리하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가 하면 글을 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폐사지에 대한 자원과 여기에서 발굴된 자원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여에도가 있고 청주에도가 있고 뭐 충주에도가 있고 뭐 여러 군데 나눠져 있고 특히 춘천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12,000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의 자원들이 그 문화 자원들이 원주께 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림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에 거기 또 역사과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반도체 뭐 이런 거를 만들고 뭐 공장을 유치하고 그러는 것보다 저는 이 문화재를 한 군데 모아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가봤지만 그 탑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모조품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것이 이 부관문화권 하면서 그때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시민운동 그런 것들이 전개돼서 법천 그 지광국사 현모탑이 이제 113년 만에 이제 원주 와서 그 건물을 지어갖고 지금 완공이 돼서 작년에 이렇게 23년도에 이제 왔고 개관을 했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다. 원주가 전쟁이 많아서 그렇게 문화재가 다 매장 문화재만 겨우 남아서 그것을 발굴해갖고 그 춘천에가 있고 한림대 강원대가 있고 또 충주 중앙박물관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좀 선조들 보기가 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무수 PD가 사라진 뭐 불교 자원인가 뭐 그 책에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거 정리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막 그냥 울분이 이렇게 막 올라와 갖고 그거 정리하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그 표 하나 정리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게 논문 그 자료 정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이상, 하루면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자료들이 이렇게 흩어져 갖고 이렇게 되는 것을 누구 하나 지금 주장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자꾸 그냥 이거 정리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꾸 온갖 잡생각들이 막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내년 선거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강원도 정치인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뭐 도청을 춘천에 빼앗긴 거 가명이 글로 뭐 도둑질해서 그 도장을 갖고 갔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문화재가 지금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과학관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뭐 몇백억씩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충주가 인구 따져보니까 20만밖에 안 돼요.
강릉 20만이 무너질 위기에 있고 춘천 뭐 30만 간드락간드락하고 춘천보다 인구가 지금 6만 7만씩 많으면서도 이런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그런 것들도 지속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민회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면 문화원이나 아마 시청도 후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 말씀을 좀 대신하고요. 하나만 좀 여기서 좀 정리하고 간다고 하면은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42페이지에 보면은 왕사 국사 현황이 이제 있는데요. 그게 충남, 지종, 정현, 그 다음에 해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해소국사 정현 분 그 끝에 보면은 칠장사가 돼 있어요. 칠장사 승탑조성 거기에 연도가 안 나오고 칠장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칠장사에 제가 올해 다녀왔어요. 그 해소국사 그러니까 달해회 하는 데 다녀왔는데 사실은 그 칠장사 그게 이제 해소국사께서 저를 많이 역할을 했는데 저를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안성에서 태어나서 법천사에서 주직을 하시다가 그 혜린 스님한테 그 주직을 넘기시고 다시 안성으로 그 칠장사로 가서 이제 입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혜린 스님하고 12살 차이가 나요. 근데 국사 왕사한 건 4년, 뭐 7년, 6년 뭐 이렇게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칠장사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내용들이. 이거 뭐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거기는 임진왜란때 안 탔어요. 그 칠장사가. 근데 이 법천사는 임진왜란때 탄 거죠. 근데 그 임진왜란 때 안 탄 이유가 그 해소국사 그 탑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일본 무장 그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불을 놓으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로 들어갔는데 누가 이제 큰 스님이 한 분이 나와서 그걸 탁 가로막더라는 거죠. 이제 칼 앞에서도. 그래서 이제 칼을 걷는데 그게 탑이었다는 거죠. 그 탑, 해소국사 그 탑이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칼자국이 있습니다. 그 탑 자체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불 안 타고 이제 이어졌던 거고. 그래도 이제 그 불교를 계속 조선조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계속 장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탔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기울어져서 이제 절이 이제 거의 없어질 지경에 있었는데 그 임목대비 제가 임목대비 평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임목대비께서 그 칠장사를 원찰로 해서 그때 엄청난 인조반정 후에 이제 국가에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칠장사를 다시 일으키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이 해소국사하고 임목대비 달해회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안성시가 그걸 주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여기 좀 설명을 드려요. 안성에 있는 들이. 예, 안성에 있는.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해소국사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은 국사 왕사가 이렇게 많다고만 할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이게 주관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긴 할 텐데 이게 안성에서는 칠장사 그 달해회를 매년 해요. 그 절이 있으니까. 근데 원주는 뭐 이렇게 유명한 스님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달에 한 번 한 경우도 없을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 사상이 뭔가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보다 김지훈 박사가 있는데 저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김지훈 박사가 이렇게 폐사지 이렇게 조사하셔가지고
관광하고 연기시키려고 오늘 말씀을 듣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1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사지는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암리사지, 대한민절벌사지, 용원사지, 그 다음에 환희사지는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는 저기고요.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위치를 알고 있죠. 저는 이제 웬만한 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환희사지는 치악산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찾고만 있습니다. 그 운보관천사 스님이 여기서 강론을 했다고 해서 문수사지, 환희사지, 그 다음에 이쪽에 영원사, 그런 쪽, 그 다음에 저 강림사지에서 강론을 하셨다고 했는데 환희사지는 그 기록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찾기가 좀 힘들긴 하죠. 용원사지까지 하면 좀 19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그 원주의 문화재에 대해서 관에서 관심이 적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사지도 그렇지만 원주에는 비지정 문화재도 상당히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정 문화재는 그래도 보호를 받습니다. 안내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지정 문화재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에서 거기까지 여러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명심보감을 편저하신 추적 선생이 원주 교황리 공산마을에 있어요. 출신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게 어느 태풍에 그 사당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니까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그냥 시구로 그냥 기도표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원주의 태실이 제가 알기로 4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운산에 이름을 딴 웅산 태실이 저쪽에 어디죠? 저기 대안 쪽인가요? 그쪽에 있고, 그다음 대덕리에 있는 태실이 있고, 산현리에 태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 우성 아파트 안에 하나가 있는데요. 대덕리 태실은 태실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져서 한 5, 6m 안에 뒹굴고 있어요. 그게. 근데 이게 비지정 문화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비지정 문화재도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지정 문화재 조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걸 보호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도 민회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비지정 문화재를 이런 방법으로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질문이든 뭐 제안이든 좋습니다. 마이크 드릴까요? 네. 오늘 고동사지를 저도 앞에만 많이 타가지고 실제로 안에서 이렇게 가본 적은 없는데 오늘 아주 설명 잘 들었고요. 준비 많이 하시고 좋은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궁금한 건 그냥 일단 이거는 뭔데요? 여기 대사가 있고 북사가 있고 그죠? 왕사가 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헌법사지 진공의 대사, 법전사지는 지강국사, 고전사지 원공국사, 청룡사 보각국사, 구룡사는 의상대사, 그죠? 그러니까 대사와 국사와 왕사가 이게 불교계에서 이렇게 정한 국사 따로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질문. 네, 아무래도 정태진 의원님 네.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번에 아무나 이렇게. 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대사는 진공대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사실은 왕사라든가 그런 개념은 있어요. 있는데 공식적 직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마 왕상격 예, 큰 대자입니다. 왕상격은 됩니다. 그리고요 왕사는 임금님의 스승이라고 그러죠. 임금의 스승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고려 때의 왕사라는 거는 거의 정치인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래서 임금님의 참모 아닌 참모라기 좀 뭐하지만 그래도 많은 고원이라든가 그걸 하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북사는 나라의 스승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전면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전면에 좀 나서는 부분은 그 왕사 정도가 되고 북사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 의미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사가 가장 네네 나라의 스승이죠. 나라의 스승인데 승과를 치른 사람 중에서 예. 가장 높은 직책이 국사. 승과.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고려 시대에서도 그 이제 승과 그런 게 설치되었던 왕 그 시기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이제 조선 시대 와도 사실은 보우가 그 문정왕후가 한 20년 집권할 때는 또 불교 장려책이 엄청나게 나와서 국방부 장관이 병조 판서였으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도 그때 그게 이제 임진왜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때 조총을 만들자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총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절에 있는 그 종을 다 녹여갖고 만들면 그때 바로 만들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문정왕후가 그냥 반대해갖고 그거 됐다는데 그래서 선조 때 이제 결국 임진왜란 나가는데 임진왜란 때 아마 불을 놓고 그랬었던 거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서 문화재 약탈이 많이 이루어졌을 걸로 보고요. 그러면서 아예 그거조차도 흔적조차도 다 없어요. 문화재를 가져오면서 불을 다 지려고. 예. 아마 그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또 일본 놈들 만행은 그거 한두 가지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임진왜란 때는 정말 처참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임진왜란 관련된 건 조금 읽어보니까 그 임진왜란 때 대단했더라고요. 그 약탈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를 도자기 전쟁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공들 데리고 갔던 거.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는 원주는 매장문화재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다 불탔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거를 한 군데 마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국립박물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국립박물관이 들어오면 좋은 게 많더라고요. 뭐냐면 그거 다 그 국가공무원들이잖아요. 원주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을 거고 또 가명하고 국립박물관이 같이 연결되면 아마 그게 관광 코스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철불의 위치도 이제 어딘지 확실치 않은데 정짓들을 그냥 물만 가둬 놓을 게 아니라 그런 정도에다 국립박물관 갖다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고 제가 일본 가면 꼭 들르는 데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일본에 동경에 가면 꼭 거길 가보는데 거기 철불이 키가 굉장히 큰 철불들이 국보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갖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 원주에서 갔던 이제 작은 앉아있는 그 철불들 얼굴 모양하고 이런 걸 한번 비교해봤는데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거 갖고 가서 걔네들이 지네 걸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이건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냥 추측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그런데 그림은 제가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얼굴 이 구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마 좋은 거 그때 임진왜란 때 갖고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니면 일제시대 때 갖고 가는 것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강원도 중앙박물관 그 추진은 제가 좀 춘천 가서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추진한 그 경험이 없습니까? 강원도는 이미 춘천에 국립
국립 춘천박물관 그게 있죠. 국립 우리 춘천박물관이 춘천에 아니 강원도라는 명칭으로 강원도는 없죠. 그런데 이제 강원도가 그런 명칭은 안 도청이 춘천에 있으니까 아, 도청이 춘천에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그러니까 지역 이름은 국립중정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역도시단체 이름을 붙이는 국립박물관 없어요. 아, 그게 또 규정이 또 그렇게 돼요. 국립중앙박물관만 중앙. 기왕이면 원주가 그냥 강원 중앙국립박물관을 해가지고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춘천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국립이 박광필 의원님 질문 주시겠습니다. 조금 시간 남은 것 같은데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오늘 그 거론사진을 가서 보면서 이렇게 느낀 좀 몇 가지 소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주원 박사님이 아주 시기적절하고 민회가 지금 몇 년째 회의를 해오면서 상당히 시사성이 있고 좀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 민공호 의병장 이야기를 할 때도 외부 인사께서도 3대 의병 발상지가 원주인데 의병에 대한 어떤 조명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이 폐사지를 보면서 지금 김주원 박사가 주옥 같은 글을 쓰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쌍수를 들어서 같이 박수를 치고 좀 늦었지만 힘을 합쳐야 될 것 같다는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가상이냐면 지금 김주원 박사님 하는 얘기 맞는 얘기거든요. 충주가 21만 도시고 춘천이 28만입니다. 지금 30만 안 돼요. 원주가 36만이 넘는 도시에서 목소리가 작은 부분 맞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여쭤봐요. 같이 거돈사에 갔던 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먹히려면 몇 가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거돈사 사료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보면 그 옆에 그 아주 짝퉁으로 만든 그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석상이 2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적어도 거돈사지 폐사지 경내에 이런 게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조악하고 조잡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두고 보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원광부사 승묘탑비에서 원광부사 승묘탑 쪽으로 가는 길이 최근에 가서 처음 보고 봤는데 거기에 여름철이면 그 약간 그 물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풀숲이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뭐 합성 데크로 데크를 쭉 갔어요. 모서 귀퉁이로. 그래가지고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합성 데크로 그 도보로 접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탑비에서 승묘탑까지 가는 길에. 과연 폐사지에 지금 그런 인공구조물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주장할 건지. 만약에 여기 지금 중앙박물관장 뭐 유용준 박물관장이 오던 누가 전문가가 왔을 때 원주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지 거기 뭐 만약에 그 급하면 요즘에 저기 건너대회 그 마닐라 사무로 만든 그 이렇게 까는 거 있잖아요. 걷기 편한 거. 그래서 폐사지에 좀 어울리는 자료 인공 구조물이 들어갔었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저 오면서 신반선 위원장님하고 같은 차로 오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법천사 들어가는 옛날 그 당간지주 쪽으로 있는 그 옛길, 그 옛길도 아직 복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길은 나가는 길 또는 큰 행사가 있을 때 쓰는 길로 두고 법천사는 이쪽 그 옛길을 복원해서 큰 돈 안 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간지주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그 저 끝에 멀리 법천사 지공수의 현묘탑비가 보여야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그 법천사를 지금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서 갖다 놨지만 저는 지금도 그 건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최근에 복원된 건물이 이러면서 우리의 문화 역량 가지고 여기 국립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 그
원주 시민들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만들어졌는가? 우선 이게 선행이 돼야만 국립 원주박물관이 됐든 뭐가 됐든 이야기가 좀 더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반성을 말씀드립니다. 그 구심점은 뭐 필요 없고요. 구심점은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은 거는 이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광공사에 제가 한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저 혁신도시에. 원주에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폐사지라고 거기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관광공사에서 외국인들 왔을 때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고돈사지를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고돈사지를.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고돈사지를 눈 온 날 한번 눈이 이렇게 아주 쌓인 날 한 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좋았어요. 그냥 거기가 너무 좋아갖고 시상이 막 떠올라갖고 막 쓰고 뭐 그러다가 하나 시를 한번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겨울철이 거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겨울에 갔을 때 굉장히 낙엽이 다 지고 그랬을 때 그 일본 말로는 뭐 아주 그 사비시한 그러니까 아주 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 아까 별빛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데크를 곧 덧간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들은 얘기는 그 위로 덧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최소한 그 황토길 정도로 뭔가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잘 걸을 수 있게 해놔야지. 그 데크로다가 거기다가 그걸 깔아놓는다는 거는 진짜 한번 방송에 나와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 그 물이 나는 거 이런 것들도 요새는 그 안에다가 물을 다 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조금 조금만 신경 써도.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욕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나도 들어요.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역사를 잘 모르는데 지금 부건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이인재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원주가 전반적으로 교통의 요지였던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물길이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원주와 충주가 거의 한 권역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보니까는 원주에서 이제 폐사지 얘기만 하는데 그리고 이제 탑 얘기만 이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내용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시민들이 폐사지에 대한 얘기 플러스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이런 콘텐츠를 좀 발굴하는 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저는 국립박물관이 들어올 때가 됐다 이렇게 봐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래서 지금 있는 법천사지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차라리 건물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가 필요한 거죠. 뭐 별벽이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현대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민회에서 받은 큰 도움은 그동안 몰랐던 원주의 역사를 좀 많이 봤어요. 이민지당 것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새로 혹시 이 지방정부가 들었으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느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먼저 뭘부터 배우냐면 주의 역사부터 배워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배우고 미국의 역사, 그 다음에 세계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원주는 원주의 역사를 먼저 배우게 했으면 좋겠다. 인물들을. 전 그게 먼저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이 박물관 문제나 모든 게 해결되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인구가 너무 빨리 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마 교통의 의지여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철도망하고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 물길이어서 여기 아까 그 충주에 했던 그 사지 그 뭐라 그랬죠? 거기도 보니까 왜군들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제에 준비해주신 위원님들 애쓰셨고요. 그리고 우리 또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옥수 위원님은 환자신데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시느라고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는요, 제가 우리 김규정 위원장님 그 발제문 뒤에 있는 시 한 편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모두 지금 법천사지에 와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법천사 지광국사 탑비를 보며 평생의 반을 책 속의 글자로만 보아왔다. 비무는 탁본 속에 눕고 그 위를 세월이 덮었다. 오늘 바람에 이끼가 젖은 돌 앞에 선다. 손끝에 닿는 차가움이 천년의 숨결처럼 깊다. 돌의 금이 문장의 쉼표 같고 이기 낀 획마다 지혜의 빛이 비춘다. 그때의 붓은 이미 먼 하늘로 갔건만 그 마음은 아직 이 강가에 머문다. 석각을 어루만지는 지금 내 규빈털은 희고 글자는 달았으되 뜻은 닳지 않았다. 비바람 속에서도 지광국사의 도와 기계가 살아있다. 아유, 아유, 너 그걸 가지고